인류 역사상 단 두 번뿐이었던 핵 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다. 첫 번째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 리틀보이. 히로시마 인구의 60.6%가 사망하고 건물의 70%가 완전히 파괴됐다. 두 번째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3일 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팬맨이다. 나가사키 주민 8만여 명이 사망하고 도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북한 핵무기를 기준으로 말하면은 히로시마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 떨겨뜨렸다. 그러면 청량리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이 탑니다. 뭐 이거를 인명 피해로 쓴다면은 그거는 상상 불허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은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북한이 스커드 AB형 미사일 한 발을 용산 일대에 발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40만 명이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누적 사상자 수가 무려 1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끔찍하고 충격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불바다까지 내다본 저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 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6년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발.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북한 최후의 도발, 핵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1월 북한 정권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달리 아무런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핵실험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전에 없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 정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초 북한은 제재 국면 속에서 또다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적 압박과 일방적인 제재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러한 긴장 관계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핵실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 현재 북한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던 곳이다. 2003년 가동 이후 우리 측이 가동 중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북한의 핵 도발은 남북 관계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우리 측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이 만인 지난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광명성호가 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광명성호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발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향한 무력 시위를 계속해왔다.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시대의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주요 수출품인 광물 수출을 막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김정은 정권의 안착입니다. 내부 불안을 불식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세우는 거. 이게 제7차 당대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표를 기왕에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해보고 싶었던 실험을 계속하고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당기겠다.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든 핵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핵을 중성자와 충돌하게 하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열과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새로 생성된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을 때리는 연쇄 분열을 일으키며 섭씨 수천만 도 이상의 고온과 충격파를 만든다. 이것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인 핵분열이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투하했다. 역사상 최초의 핵공격은 1945년 8월 6일 약 3m가량의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리틀보이가 일본 히로시마 1000m 상공에서 투하돼 600m 고도에서 폭발했다. 이것이 1941년 핵개발을 시작한 미국의 첫 번째 핵공격.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강대국들은 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다. 1941년에 핵개발을 시작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은 물론 핵실험을 성공시켰던 미국조차 핵폭탄의 위력을 알 수 없었던 상황.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는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9일엔 팬맨이라 명명된 1.5m의 플루토늄 핵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당시엔 연합군과 대치했던 독일에서도 이미 핵개발을 시작한 상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2개 핵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이 모두 일본에 투하됐고 결국 일본은 항복했다. 이거는 절대 무기다, 절대 병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무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이거는 뭐 안 써야지 되는 무기로 우리 핵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핵무기 폭발뿐 아니라 원전 사고를 통해서도 심각한 핵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을 시험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 후유증으로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 7천여 명이 사망하고 70여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폭발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에 체르노빌 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여전히 출입 금지된 상태이고 원전 주변의 마을 100여 개가 사라졌다. 연합군의 핵 공격으로 막을 내린 제2차 세계대전. 핵의 위력을 실감한 강대국들은 차츰 핵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핵의 시대가 시작됐다. 핵무기 개발 전쟁은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구소련이 대립하는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교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핵 개발에 몰두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1949년엔 구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국이 1964년 10월 원폭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1967년엔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던 사회주의 진영인 중국이 핵을 보유하면서부터다. 핵이 없는 중국은 미국에게 제재와 압박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핵을 가진 중국은 미국의 협상국으로 국가 지위가 급부상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효용성을 발휘하거든요. 군사적 효용성, 경제적 효용성, 정치 외교적 효용성.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주눅들게 만들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많은 이익을 강요하는 강압 수단이죠. 미국은 핵이 없는 국가들의 핵 보유를 금지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추진한다. 이후 핵무기의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구소련이 1965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3년 뒤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5일에 정식 발효됐다. 그 결과 미국과 구소련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리고 NPT 회원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받을 때에는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55호에 따라 현재까지 189개의 나라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NPT에 가입했다. 1985년 12월 북한 역시 NPT에 가입했지만 끝내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진 못했다. 북한은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나 NPT 탈퇴를 선언,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현재까지도 핵 개발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 도발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제재 조치 역시 계속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총 4번의 핵실험 관련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과거 3차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제 등 북한 사회의 유지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국제 무대에서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인접한 공산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원조 아래 정권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양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989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후 1991년 소련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소련과의 관계 변화는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는데요. 1985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우방이었던 소련은 1988년 북한과 기존의 우호 관계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러시아에서는 과거 북한과 맺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측의 전쟁이 발발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러시아가 북한의 강력한 우방국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자신들이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바로 이 핵을 무기로 내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앞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북한은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제재 경쟁에서 우리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게 된 북한 정권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 핵무기 개발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정권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선군 정치입니다. 북한에서 선군 정치가 등장한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준비되던 1995년입니다. 선군 사상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뛰어넘는 김정일 시대 정치 이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북한이 핵심적 기치로 정착하며 남북한 관계에서도 선군 사상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 군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 체제 유지에 있어 강력한 기치로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단장은 북의 선군 사상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덕을 보고 있다며 선군 정치론을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해 노동신문 역시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이미 핵전쟁이 10번도 더 터졌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러한 선군 정치에 기초한 발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입니다. 거듭된 경제난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진 북한에서는 정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시기까지 모두 그 전년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만으로 모두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이것을 보면 북한 내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식량난 등으로 체제를 불신하게 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 과연 이 세습의 시작은 언제부터였고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일까요? 1945년 해방 뒤 북한은 여러 파벌이 유입된 연립체제였다. 3년 뒤 총선거에서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북항일 연군파를 제외한 박헌영의 남로당파, 허가이의 소련파, 김두봉의 연안파 등 라이벌들을 차례차례 숙청했다. 그리고 유일 독재 체제를 만들고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다. 1972년 12월 북한은 후계자 결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권력 체계를 개편한다. 국가 주석의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권력 세습의 단계에 들어갔다. 김일성의 다음 후계자로 주목받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최고 통치자로 자리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김정일. 긴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지만
강력한 지도자였던 아버지 김일성에 비해 지도층은 물론 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했던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개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70년대 초반이 되면 김정일이가 조선노동당 이 조직지도부의 부부장, 부장을 거치게 되고 그 권력 승계의 완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여러 가지 분야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때부터 경애하는 지도자로 불리게 되죠. 김일성의 시대와는 다르게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북한 내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 식량난을 겪으며 약해진 김정일의 통치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은 1987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한다.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 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하고 후계자의 권위를 보장하며 후계자를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은 3년상을 이유로 1997년까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북한을 다스리는 유훈 통치를 이어갔다. 이후 권력 기반을 다진 김정일은 김일성의 3년상을 마무리한 1997년 10월 사회주의 권력의 정점인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초대. 1990년대에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 김정일은 핵을 통한 긴장 유발과 이를 통한 경제 원조 전략을 구사했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은밀히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진행했다. 김정일은 굉장히 신중한 지도자였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자기가 쟁취를 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죽자마자 정권의 최대 위기인 고난의 행군, 90년대 말에 그 고난의 행군을 지났죠. 그러면서 체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국정 운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어떤 과시적이거나 모험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한 발 나갔다가 일보 전진, 반보 후퇴, 일보 전진, 반보 후퇴 그런 식의 통치 행태를 보였거든요.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9월 9일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김정일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9년 1월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이 급하게 후계자로 내정됐다. 김정은이가 상당히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호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가 더 지도자의 제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동생이지만 후계자로 지목된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27일 44년 만에 소집된 당 대표자회의 개최 전날 김정은은 대장의 칭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 열린 당 대표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뒤이어 조선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2011년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발표한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김정은을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라고 밝히며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열흘 뒤 중앙 추도대회를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장례식이 마무리됐다. 김정일의 장례식 다음 날인 12월 30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 의해 최고 사령관 직위를 공식 승계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자기들이 막아낸다는 어떤 그런 내부 긴장을 조성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후계자 세습 과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속도전 양상을 보이며 진행됐다. 이는 김정은 후계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시작부터 불안정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김정은은 전군의 현대화, 핵 개발과 경제를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핵 경제 병진 정책을 내걸었다.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을 이루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난 등으로 내부 결속은 이루지 못한 김정은. 그는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핵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 군수공업 부문에서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김정은에게 핵은 정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3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김정은. 30대의 젊은 지도자, 유학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1년 정권을 잡은 김정은은 운둔 정치라 불린 아버지 김정일의 정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과 2014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하는 등 김정은이 통치한 4년간 처형된 고위급 간부만 해도 약 70여 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김정은은 이렇게 공포 정치로 군부를 장악한 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감으로 북한 내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속내는 다릅니다. 최근 북한을 나온 북이탈 주민을 만나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김정은을 향해 비난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지만 북한 내에서도 주민들끼리는 김정은을 돼지 또는 작은 뚱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과거 김정일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의 비판이었고 이것으로 보아 겉으로는 그 정권이 잘 유지되고 있는 듯하지만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3국에 위치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한 것만 보아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모두 북한 내 고위급 자녀들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정권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계급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입지가 약화되면서 김정은은 안팎으로 유용하게 쓰일 핵카드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에 매달리게 된 것은 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권 유지를 이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핵 도발의 룰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미국 과학자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최근 약 1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놓게 된 파키스탄은 미국의 경제적 원조는 물론이고 2001년 아프간전에서는 미국에 협력하며 돈독한 관계를 쌓게 되는데요. 실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량의 원조를 하며 파키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서방 세계의 원조와
정권의 안정을 꿈꾸는 김정은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권 유지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핵도발에 승부수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핵도발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도발을 통해 북한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긴장을 몰고 온 북한의 핵도발. 과연 그 시작은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다.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정찰 위성 스포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우라늄이 핵 비원환을 할 때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를 건설한 것이 사실 70년부터 착수해서 80년에 부분 가동을 했는데요. 그 부분 가동한 시설들을 포함해서 영변 핵단지가 찍혔죠. 그 중에서 이 프랑스와 미국의 위성들이 특히 주목했던 것이 이 5메가와트 원자로하고 방사화학 실험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재처리 공장이었죠. 그래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부상이 된 것이죠. 당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가입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핵사찰을 받아 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과 원자로로 의심되는 항공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은 북한에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6.25 이후 한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할 것 등을 주장하며 핵사찰을 거부했다. 이후 1991년까지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핵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평화로운 이용과 궁극적인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궁극적인 전략 무기가 퍼져서 인류 파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기구가 생긴 거죠. 미국은 핵사찰을 거부하는 북한과 대립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1년 9월 27일 부시 전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한 지상과 해상 전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 당시는요, 소련 연방이 붕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가지고 있던 많은 양의 핵무기들이 여기저기 유출이 된다면 세계 안전에 큰 위협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그 당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 물밑 대화를 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핵 위협도 제거해야 한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주한미군 핵무기도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를 제3국의 핵무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비핵지도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전술핵을 철수하는 것이 하나의 큰 카드가 됐죠. 이후 미국은 6.25 이후 한반도의 함정과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압박을 가했다.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간,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12월 13일에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 차례의 남북 대표 접촉이 이루어졌다. (12월 31일) 가진 마지막 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5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찰 후 IAEA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이 IAEA에 보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가 사찰을 통해 추정하게 된 추출량이 달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핵연료 저장소로 추정되는 2개의 미신고 시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당시에 극소량의 플루토늄만 추출해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IAEA 사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보고했던 그 양도 틀리고 또 재처리를 했던 횟수도 틀리고 다 틀렸죠. 하지만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9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시작에 맞추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우리 측은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핵무기가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한반도의 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IAEA는 북한의 특별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와 유엔 안보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안보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북미 고위급 대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1993년 6월 이후 이루어진 북미 간 접촉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IAEA 핵사찰 이행, 남북 간 실무 접촉, 남북미 3자 회담에 합의한다. 그리고 1994년 3월 19일 남북 실무 회담이 성사됐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우여곡절 끝에 만남이 성사된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일명 불바다 발언을 해서 남북 간 대화는 곧바로 중단된다. 이후 대화와 소통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IAEA는 북한에 대한 특별 사찰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1994년 5월 3일 영변 원자로의 원료 재장전을 경고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이를 실행하는 조치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을 발표하며 맞섰다. 근데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남북 긴장 상황이었죠.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게 된다.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를 풀어냈다. 이후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핵공격 위협 제거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고 뒤이어 제네바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을 담은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며 북한의 1차 핵위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북한 정권이 만들어내는 핵 문제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북한 정권의 끝없는 핵 도발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긴장감을 야기했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이양되던 시기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빨리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핵개발 이전 식량난으로 이미 한 차례 신뢰를 잃었던 김정일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을 과시할 무엇인가를 내세워야 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북핵 위기가 불거졌고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은 우선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네바 기본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자로를 대체할 경수로 시설과 더불어 대체 에너지로 연간 50만 톤의 중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시설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했고 남북 관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이 기본 합의서의 내용대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중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케이도를 통해 경수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경수로란 핵 분열로 인하여 생기는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고 노심의 열을 냉각시키는데 경수로를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미국에서 개발된 상업용 발전도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원자로의 80%가 바로 이 경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경수로 건설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케이도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북한 부모지구에 남아있던 인력 57명이 현지에서 모두 철수함으로써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되었는데요. 경수로 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북한에 제공되던 중류 역시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2002년의 북핵 위기인데요. 끝나지 않은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논란. 과연 북한의 핵 도발은 어디까지인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해도 된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대남 적화 전략의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핵미사일 개발에 담겨져 있다.